이에 이주민 군의 아버지 이화남 씨는 이주민 군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무심고등학교 교장 이기심 씨와 금산 씨에게 민법에 의거하여 각각 3억 원과 6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저희 피고는 그런 막대한 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 저희 피고 측은 이주민 군의 자살과 금산시의 대처가 인과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교장 선생님께서 반대하셨습니다. 근데 이거 위증 아닌가요? 위증이면 큰일인데. 그렇다면 그 예민한 성격 때문에 스트레스 받기가 더욱 쉬웠겠군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이기심 씨는 그렇게 존경스러운 분이신가요? 예, 그렇죠. 지 삶의 롤모델이십니다. 재판장님, 지금의 증인은 피고에게 호의가 있습니다. 바로 학생부에서 발부된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기록서입니다. 바로 당신이 결제하지 않고 반려시켰던 그 서류죠. 대부분 벌레를 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제 피부가 검은 것이 그렇게 잘못입니까? 아들 무책임 씨는 효도각서의 모든 조항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 측이 요구한 바와 같이 피고의 상속 재산 전부를 반환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예은병, 그럼 난 성님 말로만 네, 얘기를 이상입니다. 들었으니까. 의리파 씨는 재판정에서 애의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판단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혹시 주인께서는 오해하신 것이 아니신지 판단됩니다. 이 사람아, 너는 잘 보지 못한 거하고 아예 모르는 거하고 같냐?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놔. 자, 그러면 이어서 민사 세 번째 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제는 한 뿌리로부터의 엇갈린 약속, 어이가 없네라는 주제로 준비해 주셨고요.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경신여자고등학교 친구들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박수가 컸으면 좋겠습니다. 더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 효를 행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이다. 안녕하세요. 광주 경신여고 사군자 팀입니다. 네, 지금부터 저희 팀이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최근 방영됐었던 드라마 가족끼리 왜 이래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드라마는 효도 소송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곳곳에서는 효도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사군자의 정신을 이어갔던 선비들은 효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고 이는 곧 우리나라의 정체성이 되어갔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는 어떤가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부모님이 불효를 명목으로 제소한 재판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또한 여러분이 재판장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시겠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저희 사군자 팀이 모의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응원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 경신여자고등학교 지도교사 이보나입니다. 저희 재판 간단하게 개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장인물 소개할게요. 재판장, 사건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고 양측의 주장과 증거에 대한 판단을 통해 판결을 내리는 인물. 원고 소송 대리인, 원고 애지중 씨를 대변하여 피고 측에 재산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 대리인으로서 이름은 승소해 조드로. 피고 소송 대리인, 피고 무책임 씨를 대변하여 원고 측이 주장하는 재산 반환을 거부하는 소송 대리인으로서 이름은 진기한 패소해. 오늘 이 재판에서 모자 관계인 원고와 피고는 서로 껄끄러워 참여하지 않았음. 서기보, 속기를 담당. 주머니, 효도각서와 함께 원고 측의 증인으로 나온 인물로서 원고 애지중 씨와 이웃 사촌. 의리파, 피고 측의 증인으로 나온 인물로서 피고 무책임 씨와 10년지기 친구 사이. 이를 바탕으로 한 저희의 제목은 한 뿌리로부터의 엇갈린 약속이고 지금부터 사건 개요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홀로 외동아들을 키워온 80세 애지중 씨는 아들 35세 무책임 씨에게 서울의 보나 아파트와 9천만 원을 증여한다. 애지중 씨는 아들 무책임이 자신에게 성실히 효도할 것을 전제로 한 부담부 증여를 원했다. 그래서 애지중 씨는 아들 무책임에게 효도각서를 제안했고 무책임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애지중 씨와 무책임 씨는 상호 합의로 5가지 조항을 만들어 성실한 효도를 조건으로 부담부 증여를 한다. 하지만 애지중 씨는 자신의 기대와 달리 무책임 씨가 효도각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고 계약 해지를 요구한다. 이에 대응하여 무책임 씨는 자신의 직업상 멀리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고 자신은 효도각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했다고 주장하면서 갈등을 빚게 된다. 결국 애지중 씨는 무책임 씨가 민법 제974조 친족간 부양의 의무를 위반하고 민법 제561조 부담부 증여 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법률,
민법 제556조 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부양의 의무 불이행에 의거하여 무책임시를 제소한다. 재판을 잠시 시작하기 앞서서 저희의 생생한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서 대본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이 점 감안하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장님이 입장하십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금부터 광주지방법원 민사합의 제2호 2016 가합 1787 피고 무책임의 각서 불이행과 민법 제974조 위반과 민법 제561조, 민법 제556조에 의거한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원고 측 소송 대리인 출석하셨습니까? 예, 원고 측 소송 대리인 승소의 변호사 출석하였습니다. 피고 측 소송 대리 조드로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피고 측 소송 대리인 출석하셨습니까? 예, 피고 측 소송 대리인 진기한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패수의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좋습니다. 원고 소송 대리인 소장 및 준비 서면은 제출하였는데 강요지는 무엇입니까? 홀로 외동아들을 키워온 원고 애지중 씨는 아들 무책임 씨에게 효도각서를 작성한 뒤 서울의 보나 아파트와 재산의 일부인 9천만 원을 물려주었으나 아들 무책임 씨는 효도각서의 모든 조항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원고 애지중 씨는 아들 무책임 씨를 상대로 물려준 재산인 서울의 보나 아파트와 재산 9천만 원에 모두 반환받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피고 소송 대리인 답변서 및 준비 서면을 제출하였는데 그 요지는 무엇입니까? 답변서와 준비 서면의 요지는 피고 무책임이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었다는 것입니다. 각서에서는 무리한 계약 이행을 요구하고 있고 그로 인해 불이행한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경우들은 모두 피고의 의도에 의한 것이 아니었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습니다. 각서에는 예외에 대한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를 무조건 계약 불이행으로 보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원고 측이 요구한 바와 같이 피고의 상속 재산 전부를 반환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준비 서면 및 답변서를 통해 본 사건의 쟁점은 어느 정도 정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원고 소송 대리인은 제출할 증거나 채택할 증인이 있습니까? 상호합의간에 작성된 효도각서와 이에 대한 공증을 갑 제1호증으로 신청하고 주머니 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겠습니다. 입증 취지가 무엇입니까? 주머니에 대한 입증 취지는 아들 무책임 씨가 효도각서의 조항 중 제2항 언제나 공경하는 마음을 가진다와 제3항 무책임은 하루에 한 번 연락을 한다의 불이행 사실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증인 채택합니다. 피고 소송 대리인은 제출할 증거나 신청할 증인이 있습니까? 제3항에 대한 이행 증거로 연락 기록을 제1호증으로 제출하고 피고의 평소 효심을 증명하기 위해 피고의 생활을 지켜보았던 10년지기 친구 의리파 씨를 증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증인 채택합니다. 양측에서 제출한 서증에 대하여 의견이 있거나 더 신청할 증거가 있습니까? 피고 측에서 제출한 연락 기록을 증거로 인정합니다. 원고 측에서 제출한 내용 증명을 사실로 인정합니다. 이것으로 변론 준비 기일을 마치고 변론 기일은 6월 15일 오전 10시 123호 법정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금부터 2016년 6월 15일 오전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민사합의 제2호 2016 가합 1787 피고 무책임의 각서 불이행에 대한 민법 제974조 위반과 민법 제561조, 민법 제556조에 의거한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원고 측에서는 누가 출석하였습니까? 예, 원고 측 소송 대리인 승소의 변호사 출석하였습니다. 조드로 변호사 출석하였습니다. 먼저 피고 측에서는 누가 출석하였습니까? 예, 피고 측 소송 대리인 진기한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패소의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먼저 원고 측에서 5월 30일 변론 준비 기일의 결과를 진술하여 주십시오. 이 도표를 보면 평소에 효도 계약에 대해 국민 다수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찬성이 77%, 반대의 5배가 될 만큼 효도 계약은 필요하다라는 것을 표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재판 상황에서는 피고 측에서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 측에서 상속 재산 반환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피고 무책임 씨는 원고의 재산인 서울의 보나 아파트와 재산 9천만 원을 증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여 조건인 상호합의가 이루어진 효도각서의 모든 조항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제1항 무책임은 2주에 한 번 애지중의 집에 방문한다의 경우 겨우 한두 달에 한 번씩 애지중의 집에 방문하였고, 제2항 언제나 공경함의 마음을 가진다에서는 원고의 생일에도 얼굴을 비치거나 어떠한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3항 무책임은 하루에 한 번 애지중에게 연락을 한다에서는 성의 없는 문자만 번복하는 등 해당 조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고, 제4항 애지중이 아픈 상황에서 무책임은 병원비의 60%를 부담한다에서는 오히려 원고가 자신의 병원비를 70% 이상 부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5항 애지중이 물려준 재산을 사용할 경우에는 애지중이 정한 만큼만 이용하도록 한다 또한 나머지 조항과 마찬가지로 불이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애지중의 아들 무책임을 상대로 모든 재산을 반환받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예. 피고 측에서 변론 준비 결과를 진술하여 주십시오. 피고는 효도 조약의 이행에 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1항 무책임 씨는 2주에 한 번 애지중 씨의 집에 방문한다. 이 경우 피고는 종종 외근에 가기 때문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2항 언제나 공경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객관적 검증이 불가능한 조항이므로 재판장님께 해당 조항을 제외하고 판결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제3항 무책임 씨는 하루에 한 번 연락을 한다. 이 조항은 피고가 성실히 이행하였고 이에 대한 증거로 연락 기록을 제출합니다. 제4항 애지중 씨가 아픈 상황에서 무책임 씨는 병원비의 60%를 부담한다. 애지중 씨는 자신이 아픈 상황을 무책임 씨에게 연락하지 않아 무책임 씨는 이에 대해 무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5항 애지중 씨가 물려준 재산을 사용할 경우에는 애지중 씨가 정한 금액만큼만 사용하도록 한다. 이 경우 현실에 적용되기 매우 힘든 조항입니다. 밖에서 커피 한 잔을 구매할 때도 애지중 씨의 허락을 받고 구매해야 하는 상황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현실에 적용되기 힘든 조항의 무조건적인 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럼 원고 측 증인, 피고 측 증인 순으로 신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원고 측 증인 주머니 씨 오셨습니까? 그럼 피고 측 증인 의리파 씨 오셨습니까? 예. 증인들은 신분증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증인들이 모두 제정한 상태로 증인 신문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대질 신문도 하겠습니다. 증인 신문 순서는 원고 측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예. 증인은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증언해서는 아니 되고 양측 소송 대리인은 미리 제출한 증인 신문 사항에 따라 신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건과 관계없는 질문은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증인 의리파 씨가 대표로 증인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주머니 씨는 선서서에 서명하신 뒤 증인석에 앉아주시고 의리파 씨는 대기석에 착석해 주십시오. 증인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럼 원고 측부터 신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인은 애지중 씨의 옆집 이웃이 맞으십니까? 예, 맞아요. 증인은 원고인 애지중 씨의 생일날 애지중 씨와 같이 있었던 사실이 맞습니까? 성님 생일 축하해 주려고 같이 있었제. 그럼 그날 당시의 상황을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 그때 하루 쟁도로 같이 있었는데 얼굴은 요맨치도 못 봤어라. 그렇다면 무책임 씨가 생일날에 애지중 씨에게 통화를 하는 모습을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아이, 못 봤지라. 혹시 평소에 애지중 씨가 아들 무책임 씨에 대한 태도를 언급한 적은 있습니까? 예. 아가 그거이 받고 난 깨는 오도 않고 뭐 각서까지 썼는데 그것도 안 지킨 깨로 성님이 각서가 별라 그렇게 효력이 없는갑다 하면서 속다행 타불었제.
아이 못 지킬라면 약속하더를 말아야지. 이상입니다. 피고 소송 대리인 증인 신문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증인은 원고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알고 있다고 자부하실 수 있습니까? 아따 그만치는 아닌디. 같이 멸치 대가리도 딴. 그렇다면 결국 원고가 먼저 말하지 않는 이상 원고가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과 의도를 알고 있는지 모르시겠군요.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증인은 평소 피고와 연락할 정도로 알고 지낸 사이셨습니까? 얼굴만 알죠. 그렇다면 피고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르는 것이 당연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효심은 판단하실 수 없겠군요. 예은병 그럼 나는 성님 말로만 네, 얘기를 이상입니다. 들었으니까. 양측에서 반대 신문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인은 평소에 애지중 씨와 사이가 그저 그랬던 이웃 사촌 사이였습니까? 아이 가족도 아니고 그냥 옆집 사는 사람이긴 한디 그래도 매일 수다도 떨고 서로 생일에는 아유 축하한다고 하면서 그냥 가족 멘트로 가깝단 게. 그렇군요. 그렇다면 증인께서는 평소에 원고와 진실된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각별한 사이셨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당연하죠. 그리고 얘기는 성님이 몇 년 전부터 쭉 해왔던 거라 또 성님이 이거 재판 생각한다고 갑자기 나한테 말 꺼내들고 한 것도 아니요. 네, 이상입니다. 피고 소송 대리인 반대 신문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앞선 피고 측 신문에 따르면 증인은 원고와만 대화를 나눈 사이로 피고 측의 입장과 사정은 전혀 듣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증인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던 건가요? 당연히 내가 객관적일 수가 없지. 이 양반이 아까부터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네 지금. 그렇다면 결국 객관적인 입장이 아니라는 것이군요. 그렇다고 몇 번을 얘기해야 알겠어 지금. 네, 이상입니다. 증인 주머니 씨 수고하셨습니다. 내려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원고 측 증인 의리파 씨 나오십시오. 좀 더럽네. 의리파 씨는 재판정에서 애의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피고 소송 대리인부터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증인은 피고와 어떤 관계이십니까? 책임이랑 10년지기 친구입니다. 증인이 평소 봐온 피고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평소 책임이는 과 대표를 맡을 정도로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매년 1월 1일이 되면 달력에 어머니의 생신을 가장 먼저 표시하기도 했고요. 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없다면 이해가 되지 않죠. 그렇다면 평소 증인은 피고가 어머니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까? 어머니 얘기... 오래전부터 만나기만 하면 어머니 자랑을 그렇게 늘어놓던 책임이가 근래 들어서는 어머니가 왜 효도각서를 쓰게 하셨을까?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누가 봐도 내가 못 믿었냐? 하면서 자책하면서 우려하는 모습을 주저로 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14년 10월 15일, 2014년 11월 16일, 2015년 9월 5일 각서 제1항 2주에 한 번 애지중 씨의 집에 방문한다. 이에 해당하는 조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피고의 소재지를 알고 있었습니까? 책임이가 출장이나 해외 근무가 잦은 탓에 혼자 계신 어머니를 잘 보살펴달라는 의미로 술도 사주고 어디로 며칠 동안 갔는지 알려주곤 합니다. 그때 문자는 2014년 10월 15일엔 일본 도쿄 IT 기업에 파견을 갔고요. 2014년 11월 16일엔 일본 오사카에 파견을 갔습니다. 이날 일본에 너무 어리다고 찡찡대면서 김치전 먹고 싶다는 책임이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또 언제라고 하셨죠? 2015년 9월 5일입니다. 2015년 9월 5일에는 LA에 파견 갔었습니다. 그렇군요. 이상입니다. 원고 소송 대리인 반대 신문 하시겠습니까? 네. 증인 의리파 씨께서는 피고와 원고가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거나 전화로 통화하시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잘 보지 못했습니다. 저도 바빠서 책임이하는 입출국 전에만 잠깐 봐서요. 평소에 피고가 원고와 사이가 좋은지 안 좋은지도 아니, 모르고 어머니에 대한 저기요. 피고의 태도도 모르는 채 효심이 깊다고 판단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혹시 주인께서는 오해하신 것이 아니신지 판단됩니다. 이 사람아, 너는 잘 보지 못한 거하고 아예 모르는 거하고 같냐? 증인 재판정에서는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핸드폰을 쓸 수 없는 오지로 간 것이 아닌 이상 어머니 생신날에 전화 한 통도 하지 못할 수가 있을까요? 이상입니다. 그럼 피고 소송 대리인 재반대 신문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증인 대기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책임이 억울한 거 누가 알아? 증인 대기석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야 가나봐라 진짜. 아이씨. 증인을 퇴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 내가 갈 줄 알아?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놔. 이것으로 증거 조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측은 최종 변론 해주십시오. 네, 일단 원고는 지금까지 아들인 무책임 씨를 믿고 무책임 씨가 당연히 효도각서의 내용을 이행해 준다는 조건 하에 아파트와 현금을 무책임 씨에게 증여하였습니다. 그런데 무책임 씨는 아들이 믿었던 어머니의 그 신뢰를 무참히 깨뜨리며 결국에는 어머니가 아들을 제소하는 상황까지 만들었습니다. 효도각서의 내용은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중 한 조항은 하루에 한 번 원고인 애지중 씨에게 연락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하루에 한 번 홀어머니는 그리운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던 것뿐입니다. 그 마음을 효도각서의 내용을 형식상으로만 지키려 성의 없는 문자 한 통을 보내면서 꺾어버렸습니다. 민법 제974조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 기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간에 서로 부양 의무가 있다에서 무책임 씨는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민법 제556조 2항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 의무가 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않아야 하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지할 수 있다와 제561조 상대의 부담 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본질의 규정 외에 쌍무 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해서 피고는 전에 말한 대로 각서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원고 측에서는 피고에서 증여받은 재산인 보나 아파트와 9천만 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원고 애지중 씨가 알고 있는 사실과 이 사건의 진실은 다릅니다. 피고와 10년을 함께한 증인 의리파 씨의 증언에 따르면 피고는 평소 행실이 굉장히 바르고 효심이 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자신의 효행에 대하여 의심할 바가 없었고 원고인 어머니 또한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효도각서를 제안하자 피고는 많은 생각이 교차하였습니다. 무엇이 어머니를 불안하게 만든 것인가? 자신의 평소 효행이 잘못되었던 것인가를 말입니다. 이렇듯 피고는 자신을 반성하며 오히려 자신을 자책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적 갈등을 겪은 피고는 어머니의 만족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강박감에 자신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계약서에 동의를 표했습니다. 이 또한 피고의 효도심에서 우러난 행위임을 역설합니다. 원고 측에서 말한 피고의 행위는 계약 불이행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피고의 직업상 항상 같은 공간에 거주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피고는 어머니께서 자신을 걱정할 것을 우려하여 자신의 행방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약의 조건을 그대로 이행하기란 불가능합니다. 또한 객관적 검증이 불가능한 조항과 원고 측에서 단 한 번도 피고에게 병원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 마지막 항에 대하여 피고가 자신의 재산과 증여받은 재산을 일일이 분리하여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에게 일방적인 책임을 묻는 기책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것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2016년 6월 30일 오전 10시에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제347조 제1항에 사기죄를 구성하는 바 눈이 마주치기만 해도 불안했어요. 결론적으로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살인죄로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우발적인 범행으로 인정하여 형을 감경하여 절대 죽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1항은 유리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여 정의를 바로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금부터 2016년 6월 30일 오전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원고 애지중, 피고 무책임, 주문,
원고 애지중과 피고 무책임은 계약을 즉시 무효화하고 피고 무책임은 계약 조건이었던 아파트와 현금 9천만 원을 원고 애지중에게 반환한다. 판결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각서의 제2항이었던 무책임은 언제나 애지중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다는 객관적으로 생각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피고 측의 건의를 받아들여 제2항은 배제하고 판결을 선고함을 밝히는 바입니다.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민법상 부양 의무가 있는 친족 간에 부양 의무를 조건으로 한 증여 계약이 이행된 후 수증자가 부양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증여자가 그 증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민법 제556조에서는 자녀가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형법상 범죄 행위를 저질렀을 때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규정되어 있는 부양무람은 민법 제974조에서 규정되어 있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간의 부양 의무를 가리키는 것으로 원고와 피고는 직계혈족의 합치함으로 이에 대한 법 조항을 적용할 수 있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는 효도각서를 통해 구체적인 부양 의무의 조건과 규정을 명시해 놓은 상태임을 감안하여 민법 제561조를 적용할 수 있음을 밝힙니다. 피고 측의 을 제1호증을 보면 피고는 확실히 하루에 한 번 원고에게 연락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락 기록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일방적인 의무감에 의한 연락으로 효도각서의 제3항 무책임은 하루에 한 번 연락을 한다의 목적인 소통을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또한 증인 주머니의 증언과 원고의 진술을 바탕으로 효도각서의 제1항 무책임은 2주에 한 번 애지중의 집에 방문한다. 의 조항을 게을리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미루어 보았을 때 피고는 계약의 조건이었던 부양 의무를 성실히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민법 제561조에 의하여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준용되어 증여계약이 이미 이행되어 있다 하더라도 증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이 경우에 민법 제558조인 이미 증여한 재산은 반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피고 측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각서의 내용이 피고의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채 무조건적인 이행을 요구한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이는 각서를 체결할 당시 피고가 각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했다는 데에서 피고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는 각서에 애외사항이 발생한 경우 원고에게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단지 원고가 자신을 걱정할까 봐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알리지 않았고 이는 곧 명백한 각서 불이행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기에 피고 측에서 요구한 바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조지아 길버트 홀랜드는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가정이란 어떤 형태일 것이든 인생의 커다란 목표이다. 그런데 현대 우리 사회에서는 이와 반대로 가정이 인생의 목표가 아닌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와 처음으로 마주한 사람들이 바로 가족입니다. 그 가족이 현재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던지 우리가 처음으로 맺게 된 인연이란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과 같이 가족 사이에 사랑이 아닌 돈으로 얽힌 재판이 일어났다는 데에서 우리는 모두 반성해야 합니다. 앞으로 다시 첫 인연을 회복하고 전과는 다른 새로운 출발을 하길 바라며 이상으로 판결 선고와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판결의 내용에 불복하실 시에는 14일 내 지방법원 하부부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박수 한번 보내줄까요? 네. 자, 이제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요. 자, 우리 친구도 옆에 가서 앉을까요? 친구 옆에 가서 앉을까요? 자,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연기력들이 많이 좋았어요. 돋보였어요. 그리고 이 주제를 보면 굉장히 시의적절합니다. 지금 노령화 사회고 또 부양 의무라는 것이 민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사실은 법으로 규정되기 이전에 인륜적인 문제인데 사실상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얼마 전까지 변호사로 근무를 하다가 학교로 오게 되었는데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해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어른들께 뭐라고 드리냐면 미리 재산을 증여하지 마라. 자식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한 푼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자식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볼 수 있다. 절대로 넘겨주지 마라. 미리. 그리고 만약에 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지금과 같은 부담부 증여 계약서라든가 아니면 유언장을 작성을 해라 미리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실무에서도 종종 문제가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 주제는 굉장히 시의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오늘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잘 짜여져 있어서 특히 제가 드릴 부분은 없는데 맨 처음에 재판장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부터 광주지방법원 민사합의 제2호 이렇게 나와요. 제2호 이게 뭔가요? 광주지방법원 민사합의 제2호 2016 가합 1787. 보통 합의부인 예를 들면 제2민사부, 제3민사부 합의부인 경우에는 이렇게 되거든요. 또 단독 사건인 경우에는 제2단독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합의부 표시가 아닌가 싶은데 그 대목이 좀 걸리고요. 그다음 그 사건을 부를 때에 2016가 1787호 이게 사건 번호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뒤에 사건명이 붙습니다. 예를 들면 손해배상 사건이면 손해배상, 대여금 사건이면 대여금 이렇게 붙습니다. 이와 같이 여기 지금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 무책임의 각서 불이행과 뭐뭐에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예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통상 메토 사건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사건명까지도 거의 붙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무하고 조금 떨어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피고 소송 대리인이 뭐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냐면 원고 측에서 제출한 내용 증명을 사실로 인정합니다. 이렇게 진술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로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민사소송법상 자백의 효력이 있거든요. 물론 주요 사실, 간접 사실, 보조 사실 이런 거 있는데 주요 사실인 경우에 자백의 효력이 있어서 나중에 다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법원도 만약에 그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사실을 하더라도 이미 다툼이 없으면 그 사실대로 인정을 해야 합니다. 이게 형사 절차하고 좀 다른 절차거든요. 민사 절차는. 원고 측에서 제출한 내용 증명을 사실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우리 학생들이고 지금 법조에 관심이 있어서 나중에 법률가로 갈 수도 있을 텐데 사실로 인정한다 안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자백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항상 인정을 하고자 할 때는 추후 검토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라든가 이렇게 해서 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사실을 인정하는 예는 극히 드뭅니다. 그다음 그 주문을 보면 원고 애지중 씨와 피고 무책임 씨는 계약을 즉시 무효화하고 이런 이제 주문이 들어가 있어요. 원고 애지중과 피고 무책임은 계약을 즉시 무효화하고. 그런데 주문은 그야말로 판결의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무효화하고 이 부분까지는 쓰질 않습니다. 보통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 이게 결론 부분만 기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효화하고라는 말은 안 쓰게 된다는 것. 그리고 아까 재판장께서 재판 끝나고 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제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셨거든요. 근데 보통 지방법원 합의부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법원에는 그 민원실이 있어요. 또는 접수실이라고 하기도 하고 거기에 그냥 그래서 보통 지방법원에 제출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실무는 그렇게 진행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한 가지 제가 묻고 싶은데 원고에게 한 가지 묻고 싶어요. 지금 사실 실무를 진행하면서 원고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영역이에요. 피고보다 원고가 훨씬 더 힘들어요. 주장 입증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을 보게 되면 그 부담부 증여 계약을 갖다 이행하지 않았다, 부담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지금 반환을 구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이행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방법을 그러니까 증인이라든가 이런 부분 거의 믿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연락을 했다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행을 하지 않으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걸 한번 했을 것 같아요. 그 70% 이상 이제 금액을 부담한다라든가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먼저 요청을 했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이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입증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됐고, 그 다음에 사용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얼마큼 사용해라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미리 그 부분에서 알려줬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한도를 줬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 부분을 줬는지. 만약에 이런 것이 입증이 안 되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거든요. 또 다른 부분이 혹시 또 있을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제가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저희가 잘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요새 아파트에 사는 설정이거든요. 근데 그 설정 아파트에는 다 CCTV가 설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1항 무책임은 2주에 한 번 애지중에 집에 방문한다. 이 경우는 CCTV를 통해서 충분히 객관적 검증이 가능한 조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재밌게 잘 봤습니다. 재판 절차적인 어떤 구성 면에서 잘 구성이 됐던 것 같고 또 흥미가 있는 쟁점을 가지고 그걸 법률적으로 또 구성을 하려는 노력이 좀 돋보였던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지금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증인에 대한 증언 위주로 재판이 이제 진행이 됐는데 여기 보시면은 뭐 그 연락을 했는지 찾아왔는지 네. 또 그 다음에 뭐 병원비를 지급했는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이 많이 가능하거든요. 뭐 카드 사용 내역, 은행 송금 내역, 아까 말한 CCTV도 있고 통화 내역,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서울에서 뭐 왔다 갔다 했으니까 기차를 타든지 버스를 타든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객관적인 증거가 많이 수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증인하고 이렇게 다툴 필요 없이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면은 입증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객관적인 증거 부분이 조금 더 있었으면은 더 설득력 있게 재판이 진행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그 드라마를 보고 착안한 건가요? 아니요, 저희 저 의리파 씨께서 직접 아이디어 내고 구성하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 재밌는 일반한 좀 아이디어고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보면 말씀 도덕적인 부분을 법적으로 구성을 하다 보니까는 법률적으로 이게 약간 좀 구성 자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재밌게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공통된 지적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이제 방법상의 문제인데 대부분 지금 모의 재판을 진행하면서 다 증인이 어떻게 보면 연극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실질적인 우리가 실상 재판에서는 증인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입증을 하고 그게 안 됐을 때 추후적으로 이제 부수적으로 증인을 이제 채택을 해서 증인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뭐 연극적인 요소를 위해서 증인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서 그런 모습이 다 지금 세 팀 모두 다 공통적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증인이 한 명 이상이 출석했을 경우에는 대기석에 앉아 있고 한 명만 나와서 선서하고 나머지는 서명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모두 증인은 증인석 앞으로 출석을 하고요. 동시에 그 증인 선서 용지를 대표가 보죠. 대표가 손을 들고 읽지만 나머지 사람들도 그 옆에 서서 같이 선서의 형태를 칩니다. 그리고 선서를 읽는 사람은 한 명이지만 한 명이 읽고 나면 다 손을 내리고 이제 각각 서명을 하든지 하고 나머지는 퇴정을 하거나 뒤쪽에 나와 있고 먼저 증언을 할 사람만 이제 증인석에 남는 거죠. 그런 형태인데 지금 모두 세 팀 다 보면은 다 한 명만 선서를 하고 나머지는 서명하고 앉는 형태. 그게 어디서 보고 한 건지 아니면 어디 방청을 했는데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상 저희가 절차적으로는 그렇게 진행한다는 거. 왜냐하면 한 명 한 명이 선서하는 게 맞지만 그게 효율적으로 한 명이 대표로 하고 옆에는 같이 서 있고 그렇게 하고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건 좀 지적해 드리고 싶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 사건이 가장 연극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됐고 저희한테 흥미로운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다만 교수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 사건이 과거에는 잘 증여를 하게 되면 부담부 증여를 거의 안 했던 추세에 비추어 본다면 요즘에는 부담부 증여를 많이 하거든요. 즉 부담부 증여라는 것은 나도 이행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상대방도 이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쌍무계약이에요. 그래서 제가 재판장 부분을 만약에 이게 본선에 가더라도 조금 수정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일단 판결문의 가장 정치적인 모습을 한번 보고 나면 원고 측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측 주장에 대한 판단 이렇게 나누어지거든요. 근데 지금 판결문을 보면 누구의 어떤 주장에 의거해서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조금 모호하게 막 섞여서 쓰여진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원고 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쪽 주장에 대한 판단을 좀 나누어서 좀 설명을 해준다면 완벽한 판결문이 되지 않을까. 그거 외에는 제가 달리 지적할 만한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조금 긴장했는지 질의응답할 때 표정이 살짝 굳었는데 그래도 열심히 하셨죠? 네, 우리 단체 인사하고 자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경신여고 사공자팀의 모임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경신여자고등학교의 인사보위 재판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5년 3월 27일 학급에서 자리 문제로 다툼이 생겨 피고 이한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 또한 피고 이무책은 피고 이한방의 불법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할 이유가 없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그럼 그 일 때문에 이한방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진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재판장님, 지금 원고 측 피고 측 소송 대리인은 유도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힘이 센 피고 이한방의 후환이 두려워서 그런 거 아닙니까? 재판장님, 이의 있습니다. 원고 측 소송 대리인은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질문으로 피고 측 증인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엄마? 이 장은 말이 안 통하네?